자, 여러분 오늘 이제 재수생을 위한 특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는데, 사실 이게 이 이름 자체를 재수생을 위한 이름 붙이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불편합니다. 불편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들 중에 절대 다수가 재수생이에요. 초수생보다 재수생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재수생을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해줄까 고민을 하고, 그냥 합격 전략 설명회 이런 것들은 지금도 이미 한번 하기도 했고요. 이전에 영상이 있으니까 못 보신 분은 해당 영상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시험 문제 출제와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도 꼭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강은 재수생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료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자료는 임용 전반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 설명은 제가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뭐 재수생들이고 하니까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최근 선발 인원 추이라든지 경쟁률 등등에 관련한 자료가 있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다만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와닿는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페이지를 보시면 2020학년도에 바뀌는 시험 문제 유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현행하고 조정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로 조정안이죠. 조정안. 2019년 말 시행 예정인 2020학년도가 되겠습니다. 2020학년도. 즉 우리가 올해 시험 봐야 될 시험이 바로 이 조정안에 의해서 시험이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하고는 시험 제도가 일부 바뀌는 바가 있어요. 물론 큰 변화는 아닙니다. 아주 작은 변화예요. 뭐 본질적으로 사실은 달라진 게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지만, 어쨌든 달라진 문제 스타일, 유형에 따른 대비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어떻게 달라지고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일단 이 얘기는 간단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교육학은 아무런 변화 없음. 그렇죠? 아무런 변화 없습니다. 사실 작년도 교육학이 말이 많았어요. 작년도 교육학이 시험 문제도 좀 어려웠고 채점도 상당히 까다롭게 되는 바람에 생각보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확실히 좀 덜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학에 대해서 올해 또 수험생들이 부담을 또 느낄 겁니다. 그 전해는 교육학이 쉬웠기 때문에 작년에 별로 부담을 안 느끼고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시험 제도가 작년 시험이 쉬웠냐 어려웠냐 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작년에 내가 뭐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점수가 좋았어, 교육학의 경우. 만약에 그러면 올해는 그럼 교육학 뭐 대충 하지, 이런 식으로 대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거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작년엔 내가 어렵기 때문에 또 교육학에만 또 올인하고 또 몰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건 역시 안 됩니다. 결국 균형감을 얼마만큼 잘 유지하면서 수업을 준비를 하느냐,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교육학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어려웠다 쉬웠다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다고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올해 쉽다, 무조건 이렇게 단정지어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학의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남들처럼 하는 게 목표예요. 남들 정도 점수 나오는 게. 작년 그 남들과 비슷한 수준의 점수라는 것이 이제 이번 시험, 작년 시험이라고 할까요? 작년 시험에서는 좀 전체적으로 다 낮아진 거고, 그 전에 시험에서는 전체적으로 좀 높았던 거고, 뭐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결국 남들 수준의 점수를 받으면 1차적으로 성공입니다. 물론 남들보다 훨씬 적은 점수를 받고도 합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때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전공 점수를 아주 잘 받아야 되겠죠. 전략적으로 교육학을 포기하기도 어렵고 올인하기도 어려워요. 단 초수생의 경우는 사실 더 어렵습니다. 초수생의 경우는 일단 처음 시작하는데 교육학도 해야 되고 전공도 해야 되니까 사실 더 힘들어요. 그래서 초수생의 경우는 다양한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힘들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재수생의 경우는 내가 해오던 공부가 있기 때문에 그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알고는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분량 조절을 못하거나 아니면 이거 분배를 잘 못하거나, 이제 이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전체 공부가 좀 망가지는 좀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얘기하겠지만 재수생들은 공부할 때 안 좋은 습관을 보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져야 돼요. 어쨌든 교육학의 경우는 재수생은 교육학을 대비할 때
사실 1, 2월 때부터 내가 열심히 하겠어.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1, 2월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그때 집중적으로 이걸 그 대비를 해놓는 것도 뭐 괜찮은 전략일 수 있고요. 아니면 나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해놓은 게 있으니까 후반부 가서 할래. 뭐 5월이나 아니면 9월부터 할래.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의 경우는 어쨌든 작년 시험 문제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학에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다만 그게 전략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는 결과론적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교육학이 쉽게 나와버리면 사실은 그 노력이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지는 거고, 아니면 작년처럼 올해도 똑같이 어렵게 나왔다 그러면 그 노력이 의미가 있겠죠. 근데 이건 우리가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습니다. 적어도 교육학에 구멍이 생기지는 않도록 남들처럼은 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내가 언제쯤 교육학을 어떤 방식으로 준비할 것인지, 뭐 학원 수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스터디로 이걸 해결할 것인지, 학원 수강을 한다면 뭐 1년을 전체를 수강을 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교육학 실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셔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죠. 뭐 이런 것들은 뭐 교육학과 관련한 고민들도 사실은 지금 미리 계획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나중에 해야지라고 미뤄만 뒀다가 뒤에 가가지고 교육학 때문에 전공에다가 집중해야 될 시간을 뺏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지 않도록 교육학에 대한 대비는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일단 교육학은 뭐 시험 제도 형식만 놓고 보면 전혀 바뀌는 것은 없습니다. 난이도는 매년 바뀌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교육학은 특별히 더 새롭게 준비할 건 없어요. 자, 문제는 이제 전공입니다. 전공의 경우는 일부 변화가 생겨요. 여러분도 대부분 아시겠지만 기평 문항이 일단 줄어들어요. 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논술형 문제도 사라지죠. 예전에는 사실 논술형이 생기고 나서는 총 4문제였었어요. 그러다가 2문제로 줄어들었다가 1문제로 줄었어. 계속해서 이제 줄어드는 추세에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아예 논술형 시험 문제가 없어집니다. 10점짜리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또 다른 부분에서는 무슨 변화가 있느냐? 서술형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기평 문제가 줄어든 만큼 서술형 문제가 생기고, 논술형 문제가 또 줄어든 만큼 서술형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서술형 문제가 전공 A의 경우에는 2문항이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전공 B인 경우 서술형만 놓고 보면 총 7개였던 것이 9개로 다시 2문항이 확대가 되죠. 대신 전공 B에도 기입형이 2문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전의 시험 문제에서는 전공 A의 경우 기입형이 몰려져 있다 보니 문항수는 많았지만 실제로 기입형은 쓰는 시간이 오래 안 걸리잖아요. 내가 알고 모르고 안다고 하든 그거 쓰는 거 해봤자 뭐 보통 한 2글자, 많아봤자 5글자를 넘지 않으니까 실제로 써야 될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배분이 되게 어렸어요. 그래서 전공 B, 이전의 시험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했던 게 전공 B를 누가 잘 보느냐가 사실 당락을 결정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실제 전공 B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5점, 5점, 10점, 요 20점 문제가 전체의 그 당락을 결정하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였어요. 근데 이제 그 부분을 나름 합리적으로 좀 분산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입형 문제는 약간 다소 분산이 되고, 그러면서 전공 A에서도 쓰는 문제가 훨씬 더 많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큰 변화고요. 한 가지 더, 이 논술형 문제 10점짜리가 사라졌는데, 자, 논술형 문제가 없어졌다. 그럼 논술형이 없어졌으니까 이제 중국어 답안 작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문제가 2문제로 쪼개졌어요. 5점짜리로. 예전에는 10점짜리 문제 내가 한 5점 이상만 맞아도 사실은 괜찮은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예 5점, 5점 구분되기 때문에 문제 파악을 잘못하면 한 문제가 아예 날아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전보다 점수 받기가 더 어려워진 측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5점짜리, 10점짜리가 쪼개져서 5점짜리 두 문제로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래서 5점짜리 문제가 예전보다 늘어난 거죠. 자, 늘어났는데 이렇게 늘어난 문제들을 이게 이제 이전에 10점짜리 문제 쓰는 시간, 그 10점짜리 한 문제 쓰는 시간보다 5점짜리 두 개 쓰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문제의 유형을 보면 5점짜리가 결코 문제가 짧지 않아요. 상당히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문제를 파악하고 그다음에 답안을 내가 기본적으로 작성을 해놓고 그다음에 이렇게 그것을 다시 옮겨 쓰고 확인하고 옮겨 쓰고 여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결코 10점짜리 한 문제보다 적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이전에 10점짜리 한 문제를 거의 포기했다. 나머지를 그래도 경우에 따라서는 합격할 수도 있습니다. 10점짜리 문제가 어려우면 남들이 뭐 맞춰봤자 뭐 3점에서 뭐 5점, 7점 사이라면 나머지 문제를 잘 풀어서 합격하는 것도 불가능하진 않았어. 그런데 지금은 결국 문제가 다 분산화됐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수가 생겨버리면 더 큰 점수 차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일단은 점수 차는 결과론의 문제니까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내가 써야 될 문제, 즉 포기하면 안 되는 문제가 그만큼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결국은 기입형이 줄어들고 그다음에 논수령 한 문제가 두 문제로 쪼개지면서 내가 써야 될 내용은 훨씬 더 추가되고 늘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법입니다. 더군다나 요즘 문제의 추세는 또 4점짜리 문제라 할지라도 그냥 한 문제 덩어리로 나오는 게 아니라 뭐 각 항목당 4개씩 쓰도록 돼 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세세한 디테일한 문항의 변화인데 이 변화는 유지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유지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 보이는데 이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한 문제를 썼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한 문제당 물어보는 게 그냥 한 개야, 통째로. 그러면 대충 문제를 쓰면 착별자가 좀 있더라도 2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말이 이게 논수령이고 서술형이지 결국 4개를 써야 되는 문제라면, 그러니까 조건이 4개예요. 4개를 다 써야 돼. 이런 문제라면 하나당 1점이에요. 하나당 1점. 어떤 거가 관련한 어떤 한 문항 하나의 어떤 내용이 1점입니다. 1점. 자, 그랬을 경우에는 조그만 실수가 나와도 이거는 그냥 빵점 처리가 돼요. 착별자가 있는데 그걸 점수를 줄 수가 없잖아. 이게 길고 짧냐, 이거 내용이 뭐 좋으냐 나쁘냐는 것은 차치하고 조그만 실수가 나와도 얘네들은 그냥 1점이냐 0점이냐의 구분입니다. 예전에는 2점이냐 0점이냐 이렇게 놓고 보면 1점이라는 일종의 부분 점수가 존재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런 부분 점수의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건 나쁘게 뭐 보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채점의 용의를 위해서 그런 거예요. 채점상의 용의죠. 용의를 위해서. 따라서 더더욱 제가 늘 강조했던 채점자가 알아보기 쉬운 답을 쓰는 게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이면 어떤 문제 4점짜리 문제를 풀었을 때 예전이면 1점에서 2점을 받을 수 있는 점수들도 약간의 일부의 부분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부분적으로 옳은 얘기야. 그럴 경우 예전이면 한 1점에서 2점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던 답안도 이제는 1점씩 쪼개지니까 1 아니면 0이란 말이야. 1 아니면 0. 조금의 문제가 나와도 그걸 0점으로 처리하기 시작하면 내 점수가 나는 느낌상 그래도 한 반쯤 맞은 것 같은데 실제로 채점해보면 점수가 0점이나 뭐 기껏해야 1점? 이 정도 수준에서 점수를 받는 경우들이 훨씬 더 예전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문항의 스타일의 변화 이런 것에 대한 대비도 우리는 또 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하면 될지 그건 뭐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세하게 이 문항수 조정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이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뭐 시간이라든지 이건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항만 미세 조정이 됐는데 결국 우리가 손으로 써야 될 내용은 추가되었다. 서술해야 할 내용은 더 확대되었다. 그래서 중국어 답안에 대한 서술 연습이 이전보다 더 중요해졌다.
사실 더 중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우리가 합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므로 특히 재수생들은 이 부분에 대한 실력을 높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초수의 경우에는 이거를 높이는 게 쉽지가 않아. 내용도 아직 정리가 안 됐고, 그다음에 뭐 그 이론이라든지 이것도 다 내용을 모르는데 중국어로 답안을 쓰는 것까지 완벽하게 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재수생들은 이런 여지가 훨씬 더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재수생이 가지고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나의 공부에 적용을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문항수 조정, 그 다음에 문제 스타일의 변화, 아주 그 잘게 쪼개지는 1점짜리 문제, 4점이라고 하지만 4개를 써야 되니까 사실은 대부분 다 1점짜리 문제가 대부분인 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사실 기입형 문제는 이게 2점이란 말이죠. 한 2글자 쓰고 혹은 A, B 2개 쓰고 2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2글자당 1점 정도 되는데 논술형 문제는 10글자, 20글자, 30글자 써야 1점을 줘. 그러니까 서술형 문제가 훨씬 더 어렵죠. 훨씬 더 까다롭게 됩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실수가 없게 만드는 거, 그런 것도 생각만큼 그렇게 내 마음만큼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이 필요합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많이 쓰는 사람이 합격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 재수생들은 옆에다 뭔가를 펼쳐놓고 계속 수업을 듣건 내가 스터디를 하든 내가 혼자 공부를 하든 옆으로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중국어도 써보고 단어도 써보고 발음도 써보고 등등등 계속 쓰는 연습을 하는 것, 이게 이제 기본적인 습관이어야 됩니다. 기본적인 습관. 단순히 메모하는 거 말고요, 내가 공부하는 내용을 항상 정리해놓고 다시 한번 써보고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자,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스터디에서 훨씬 더 이런 방법들을 잘 녹여낼지 이 부분도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기타 뭐 2차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아실 걸로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간략히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뭐 궁금한 내용은 이따가 질문 시간, 수업 끝나고라도 질문 있는 분은 질문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요 정도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대한 여러분한테 길지 않게 수업을 압축적으로 드리도록 할 텐데, 자, 포인트는 이제 지금부터예요. 자, 재수생을 위해서 어떤 특강을 제가 여러분한테 준비해 왔는지 그것을 지금 이 시간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요한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 재수생 그 유형별로 어떤 것을 대비해야 될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 앞에 화면을 보시면요. 지금 재수생을 위한 학습 전략 이렇게 돼 있죠. 오늘 수업을 해나갈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유형별이라는데, 이 유형별은 재수생의 유형별이에요. 재수생을 유형별로 좀 나눠봤고요. 어떤 한 마음가짐이 중요한지, 사실 오늘 제일 중요한 건 이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내가 이 1년 동안 공부를 할 것인가, 이게 사실 제일 어렵거든. 사실 이 자리에 오늘 여기까지 온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마음가짐이 된 사람들이야.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해요? 오고 싶고 그다음에 신청을 했지만 오늘 안 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왜 그럴까? 인강으로 올려주면 인강 들어야지 이건데 인강을 올릴까 말까. 자, 그래서 이 마음가짐이, 어떤 나는 죄진 자도 아닌데 내가 죄도 지지 않았는데 무슨 죄인 같은 느낌이야. 그쵸? 여기 지금 죄인이 없거든. 죄를 졌으면 재판장에 가야지, 그지? 여기 올 일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마음적으로 일단 위축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위축돼 있는 시기가 바로 이쯤이에요. 겨울, 1월달, 2월달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1차 발표가 지금 1월달에 났는데, 1월 초에 1월 2일에 났는데 그때 마음을 또 먹었더라도 이제 또 최종 합격자 나오면 또 마음이 또 흔들리고요. 주변 사람이 되면 또 좋기도 한데, 근데 나는 왜 못 됐어 이러면서 또 속상하기도 하고요. 또 같이 스터디한 사람이 또 안 된 그 사람은 또 기간제 한다고 그래. 그러면 나는 기간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그냥 이것저것 그냥 TV 보다가도 괜히 울컥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공부는 잘 안 되고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미치겠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마음가짐 이걸 어떻게 먹느냐 이게 이제 모든 것의 사실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무래도 재수생들은 이 개인이 내가 그 활용할 수 있는 시간들이 더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학원 수강 이외에도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고민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또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스터디를 할 때 이런 방법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활용한 공부법.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출문제 특강을 하게 되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참고도서 목록을 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이런 책을 보면 좋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이제 이거는 워낙 목록이 많아서 그걸 어차피 다 볼 수는 없어요. 다 볼 수는 없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추가적인 자료를 사용할 것인가 이런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이 이제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정말로 제대로 된 시험 준비에 바로 돌입할 수 있으면 오늘 이 시간은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재수생 유형별 마음가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일종의 심리 테스트 같은 건데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초수생의 마음 어떨까요? 여러분도 초수생했던 시절이 있단 말이야. 초수생의 마음 어떨까요? 별 생각 없어요. 응? 보통은 열에 차 있는 경우들이 많죠. 이제 처음 공부를 하니까 모든 게 낯설고 새롭고 사실 두려움이 많아요. 초수생들은 두렵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 방법을 모르기도 하니까 자료도 잘 없고요. 막 이러니까 막 그런 그 갈급함이 있어. 그래서 뭐라도 하려고 그래. 뭐라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열정만큼 잘 안 돼. 충분히 이 공부에 대해서 그다음에 시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건 단순히 정보만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사실 기출문제 보려면 뭐 초수생들은 뭐 못 보나요? 다 볼 수 있죠. 카페에도 다 올라 있고 평가원에도 있고요. 자, 그거 뭐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거 본다고 압니까? 근데 옆에 재수생들은 같이 수업 받는 사람이거나 스터디를 하거나 혹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수업 시간에 질문에 대답도 잘하고 막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수생들은 재수생들이 위대해 보여. 재수생들은 지금 다 죄인 심리, 죄인의 마음인데 초수생들은 다 위대해 보여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저걸 어떻게 알지 하면서. 근데 그게 별게 아니라는 걸 재수생이 되면 알죠. 근데 이제 초수생은 아무튼 그게 위대해 보여. 그래서 초수생의 경우는 장점은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좋고 나쁜 건지도 잘 몰라. 분간도 안 돼. 그래서 그냥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방법이 올바르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초수생 중에 합격하는 경우들도 뭐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서울의 경우를 예를 들면 이번에도 서울 합격생이 초수생 중에 나왔는데 학생 중에 서울 제일 커트는 높잖아. 그 중에서 나온다고. 안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열심히 한 사람들은. 그 전으로 올라가면 심지어 수석이고 차석이고 그래. 초수생이. 그 전에도 초수생이 수석했었어. 자, 수석이야. 그냥 합격도 아니고 합격만 해도 이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초수 합격했다 그러면은 뭐 대부분 다 천재라고 생각하는데 수석도 한다고. 그런 건 뭐지? 그런 사람들은 물론 기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른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대부분 학부 때 자기가 전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열심히 들어가지고 기초 실력이 탄탄한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이제 수석까지 하려면 아무것도 모르고 왔는데 거기서 수석까지 나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1차만 통과해도 얼마나 대단한 일이야? 조수생이. 그렇죠? 그런데 합격생이 나온다고요. 그것도 아주 좋은 성적으로. 그럼 이런 사람들은 왜 그러냐? 아까 말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그러니까 제가 말한 그러니까 작년 합격생 중에 서울 수석인 친구 있었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긴 했는데 거기는 핸디캡이 되게 많아. 대학을 졸업하고 몇 년인지 제가 까먹었는데 아주 오랫동안 직장 생활했어요. 기간제도 아니야. 자, 그럼 핸디캡이 많이 생기지? 그 다음에 결혼했어.
자, 그럼 시간적 제약도 있습니다. 그래도 직강 나왔어요. 그 다음에 아기도 있었어. 야, 갖춰야 될 핸디캡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오랜 기간 동안 자기가 직장 다니면서 근무 회사 생활했고요. 기간제도 아니야. 결혼도 했고요. 아기도 있었어요. 근데 초수에 그것도 수석으로 합격했어. 그 사람은 뭐라고 설명할 거야? 도대체 뭐 그 사람 천재인가? 그래서 초수생들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는 자기가 바탕이 있거나 혹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갖춰진 경우에 뭐 그런 경우에 이렇게 좋은 성과들이 나는 것이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아무것도 모르고 온 사람들이 합격하는 경우로 확장시키면 초수생들 합격의 예는 훨씬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그냥 하라는 거 열심히 하고, 책도 초수생들 합격한 거 책 뭐가 있을까? 그냥 수업 교재야. 딸랑 그거야. 딸랑 그거. 그거 보고도 합격이 가능하다고요. 자, 그래서 초수생의 경우, 초수생의 마음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초수생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사실 재수생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수능 볼 때 여러분 안 그랬습니까? 재수하고 있으면 제 선배가 아는 선배가 재수한대. 그러면 얘는 뭐 수능도 한 번 이미 받고 경험도 있는데 또 재수도 해. 무섭잖아. 근데 이제 재수생이 되면 그런 마음이 안 든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가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주 본질적인 얘기라고도 할 수 있는데 재수생들이야말로 초수생들의 마음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방법은 재수생에 맞는 방법을 하더라도 근데 그게 되나? 잘 안 되지.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마음가짐이라는 것으로부터 제가 강의를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자, 이수, n수 보통 이렇게 뭐 나누죠. 사실 나누는 게 큰 의미가 없을 때도 있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 마음가짐은 있어요. 뭐냐면 재수생, 이수생의 경우에는 그렇게 큰 타격은 없어. 왜냐면 내가 첫해 공부를 해서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합격하는 사람들의 경우 재수나 삼수생 이런 경우들이 훨씬 더 경우의 수가 더 많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떨어졌다 그래서 그냥 한 번 1년만 하고 그만두겠다 이런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그것도 극복하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야, 이제부터 내 본격적으로 공부해보자 이런 마음을 갖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 다만 여기서도 이제 사람들마다 성향마다 조금씩 다 달라지기 때문에 열심히 내가 나 안 됐지만 나는 1월부터 바로 공부할 거야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한참 그래 내가 1년 동안 작년에 고생했는데 좀 쉬어야지 뭐 해야지 등등등 여러 가지 이제 핑계를 대가면서 그러면서 바로 공부에 돌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경우에서도 차이는 또 발생하겠죠. 물론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마음 잡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인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1월 달부터 시작한 사람은 아주 칭찬을 받아야 되고요. 단 이제 이걸 내가 얼마만큼 집중력 있게 하느냐 그 부분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집중력을 갖고 공부를 했다 그러면 뭐 아주 칭찬해야 됩니다. 훌륭하죠? 자, 근데 이제 N수생 3수 이상으로 가버리면 사실 요 최근에 들어서 뭐 4수, 5수도 그렇고 뭐 재작년 수강생 중에는 시험을 무려 뭐 7번, 8번 그 이상 시험 본 사람도 있어요. 이제 보통 중간에 다른 일을 하면서 기간제나 아니면 다른 일이 있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혹은 결혼, 출산, 육아 뭐 그런 것 때문에 일단 일종의 경단 현상이 경력 단절, 이게 공부 단절 현상이 있다가 나중에 합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번에 합격한 학생 중에서도 애 엄마가 있는데 애 키우다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공부해서 합격한 선생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N수생으로 가면 케이스가 정말 많아. 정말 많아.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3수 이상이 되면 일단 이게 내가 무기력해져요. 공부에 대해서. 무기력해져. 흥미가 안 생겨. 공부 자체에 대한 흥미도 훨씬 더 줄어들게 되고 일단 이게 학습된 무기력감이라는 걸 우리가 몸소 체험하게 됩니다. 이게 대학교 재수 삼수하는 거랑은 또 달라. 우리가 이제 성인이 됐고 책임감도 훨씬 더 많이 생기고 그런데 내가 계속 공부를 이렇게 집에다가 부담을 줘가면서 한다는 게
쉬운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리적인 압박이나 장벽이 정말 커집니다. 가면 갈수록. 공부는 그동안 많이 해서 어느 정도 합격 근처까지 지금 가고는 있어요. 이전보다 많이 발전을 했어. 그런 어떤 성장도 있지만 그 성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사실은 내가 그동안 보내온 이 지나온 시간에 대한 이 아쉬움과 혹은 이 좌절감, 자책감 이런 것들로 힘들어요. 사실 공부를 보세요. 이제 우리가 아주 이성적으로만 놓고 보면 초수생보다 재수가 유리하고요. 재수보다 삼수가 유리해요.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이 공부를 했다 그러면 당연히 그러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삼수보다는 사수가 더 훨씬 더 유리하고. 근데 내가 그러면 사수생이 되면 좋으냐? 아니지. 그 전에 합격을 했었어야 되거든. 사실 그 전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사수하는 거거든요. 사수 오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후회나 이런 것들이 있고 상대적 박탈감도 있고요. 옆 사람의 어떤 합격을 그냥 순수하게 축하만 해줄 수 없는 그런 속상함도 있어요. 정말 축하하면서도 배 아픈 거야. 나랑 모르는 사람이 노는 사면 배가 안 아픈데 사촌이 사면 배가 아파요. 사람 마음이야. 우리가 뭐 어디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마음이 있단 말이야. 다만 누군가는 그것을 건강한 어떤 건강한 걸로 바꾸어서 그걸 가지고 어떤 동력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합격했는데 나보다 못하는 애가 합격했는데 왜 내가 못해? 그래, 내가 지금부터 더 열심히 하면 합격할 수 있어. 이렇게 건강하게 에너지로 바꾸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지. 바로 학습된 무기력감. 휴, 책도 맨날 보던 거죠. 또 봐봤자 즐거운 기억보다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합격 못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스멀스멀 들어오죠. 특히 이 시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참 속상한 일이죠. 그래서 이 무기력감 혹은 뭐 교재나 이런 것들 강의에 대해서도 너무 익숙하단 말이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동기부여 받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그 부분 그래서 그 N수생이라고 말하는 3수 이상의 경우가 훨씬 더 마음가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마음가짐을 어떻게 먹느냐. 자, 그 다음에요. 2차 탈락자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재수냐 삼수냐하고 상관없이요. 2차 탈락생의 마음도 있습니다. 자, 이것들은 이제 하나씩 얘기함으로써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 오늘 제가 마음가짐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뭐 기간제는 빼더라도 일단요 여기 있는 유형 중에 놓고 보면 결국은 다 탈락을 했으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지금 보면 이 시점에서 제일 속상한 사람이 누굴 것이냐? 2차 탈락생이죠. 2차 탈락생이야. 바로 합격에 바로 문턱까지 갔다가 안 된 사람들. 지금 이 강의를 지금 듣는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손에 잡을 뻔했다 놓쳤기 때문에 더 속상하고 안타까워. 여기서도 극명하게 갈려요. 이 뒤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공부를 시작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 자, 이건 일종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초수생 때 재수생들을 보면 와, 재수생이래. 1년 동안 공부했대. 무섭단 말이야. 자, 지금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냐면 전 수험생을 놓고 봤을 때 올해 시험을 볼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들. 무섭다는 의미 알죠? 혹은 바꿔서 올해 시험 합격할 가장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이 사람들이야. 2차 탈락생.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알까? 그냥 슬픔의 바다와 좌절의 계곡에 지금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이 자리에 만약에 혹은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사람 중에 나는 이 차만 가는 것도 꿈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실 그게 꿈이 될 수는 없어요. 합격해야지. 2차까지만 갖다 떨어져 봐. 그럼 그 얼마나 쓰린지.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2차 지금 탈락한 사람, 이 사람보다 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이미 합격해서 갔어요. 이제 연수 받는다고. 그럼 자기보다 공부 잘하는 사람 없다고. 적어도 작년 기준, 현 시점 기준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갑자기 시험이 그럴 리는 없지만 갑자기 추가 인원을 뽑는데
2차 합격한 애들이 붙어야 정상이야. 그래서 2차 탈락한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들한테 조금이라도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려면 다음 달에 시험이 있으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은 좌절도 안 해, 사실. 근데 시험은 1년 후란 말이야. 정확히 얘기하면 1년도 아니죠. 벌써 지금 2월이에요. 2월 18일. 9개월 남았어. 사실 1년도 아니야. 우리가 1년이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금방 가는 거야. 1차 시험까지. 자, 그런데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사람들이야. 우리가 합격한 사람들 논외로 하고,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람 돼버렸으니까 그냥 논외로 하고 시험 볼 응시자들만 놓고 보면 가장 무서운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무서운 사람들이 뭐 하고 있어? 자기의 실력을 갈고 닦고 있을까요? 아니죠. 자기 실력을 깎아먹고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자학하고 자아 비판에 지금 빠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이러니라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나 1차 떨어졌는데 2차에서 떨어졌어. 최종에 떨어졌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공부한다고 보세요. 무섭지 않습니까? 무서워요. 살벌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근데 그러냐고. 못 그런 게 사람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 누가 그래? 2차 준비하면서 얼마나 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면서 2차 준비를 했는데 그러면서 떨어지고 나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로 다음 날, 뭐 다음 날은 고사하고 다음 주 혹은 한 달 안에만 제대로 돌아와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우월함,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 장점이 그대로 유지돼서 내가 그 어드밴티지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 대부분 까먹어. 평범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의를 할 때 여러분 지금 재수, 삼수, 뭐 N수 내가 자기 얘기할 때는 지금 별로 심리적인 동요가 없었을 수 있는데 2차 탈락생 얘기해 보세요. 어때요?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 지금 어떤 입장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이 점점 더더욱 더 오랫동안 날이 더워서 반팔 입을 때까지 수렁에 빠져 있어야 다른 사람의 합격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근데 그걸 모른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전에 꼭 2차까지 갔던 사람, 2차까지 갔다가 떨어진 사람이 그 다음에 무조건 붙느냐? 아니야. 경향성은 있지만 꼭 그 사람들이 다 붙느냐? 아니라고요. 그게 바로 큰 비극이야. 사실은 어찌됐건 우리가 그냥 다른 거 다 빼고 우리의 입장, 개인적인 입장을 다 제외하고 놓고 보면 이 사람들이 다 먼저 합격해서 수석도 하고 차석도 하고 그러고 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먼저 가는 게 정상이야. 그 전에 잘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뒤집히거나 하는 경우들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뭐 합격을 하더라도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꼭 이런 사람들이 꼭 수석하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발전이 더디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발전하는 만큼만 이 사람들은 그거 반절만 사실은 발전해도 쉽게 합격을 하는데 제대로 그 반절도 발전을 못하는 거죠. 왜? 마음가짐 때문에. 이 강의를 지금 어느 시점에서 여러분 몇 월 며칠 날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2차 탈락생이 듣고 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공부를 안고 보낸 시간은 그야말로 그러니까 2차에 떨어져서 내가 나한테 실망해야 될 게 아니라 그동안 허송세월한 것에 대해서 실망해야 돼요. 사실 2차 떨어진 건 물론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2차까지 간 게 어디야. 자신한테 칭찬을 해줘야 돼. 자신감을 가져야 되는 계기가 되는데 예를 들어 스터디를 하는데 딱 봤을 때 어떤 사람은 저기 2차까지 작년에 갔대. 그럼 어때요? 우와 실력 있을 것 같고. 그렇잖아. 근데 자기는 그냥 탈락자로 전락해 있어. 이 세상의 모든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자기가 다 짊어져야 하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야? 왜 그러냐고. 이게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 경과는 해야 됩니다. 극복하기 위한. 다만 그게 짧아야 돼요. 저도 이 강의를 보는 순간부터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자,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죠. 그러나 평범해져. 그냥 바보스럽게 되는 거야. 스스로 그렇게 몰고 가. 안 돼. 자, 그렇게 생각하면 자, 우리가 내가 재수든 삼수든 사수든
결국은 한 해를 공부를 내가 올해 공부를 더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이때 언제부터 제대로 된 시작을 하느냐. 단순하게 그냥 스터디를 하던 사람들하고 다시 만나서 혹은 책을 보고 혹은 강의를 듣고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초수생 때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에 집중하면서 공부에 하나하나 더 정리하고, 그래서 내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공부에다가 그 토대 위에서 추가적으로 내 공부를 정밀화시키고 엄밀하게 만드는 과정을 누가 더 열심히 하느냐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러한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 재수생들, N수생들이 가장 쉽게 범하는 오류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거나 하던 것만 하거나 내가 익숙한 것만 하거나 하고 싶은 것만 해. 내 마음 가는 대로. 왜냐면 거기 다른 거는 아픔이라서 보기가 싫거든. 어느 누구든 자신의 아픔을 보기 싫어해요. 자기가 못하는 건 더 열심히 하고 해야 되는데, 당장은 내가 여러 가지 명분도 있어요. 처음에 공부 시작할 때는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할 수도 있고 그런데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한쪽으로 좀 편향된 공부를 할 가능성이 높단 말이야. 그러니까 초수했던 혹은 작년에 했던 공부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익숙한 것만 또 보고 거기서 그래 내가 이거 잘 알아 라는 심리적인 위안만을 찾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편안한 공부, 쉬운 공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자기를 객관화시키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 나를 객관화시켜 봐야 돼요. 아까 좀 전에 말한 심리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객관화해서 봐야 돼요. 주관적으로 보면 그냥 나는 이 세상에 바보고 나고자고 실패자일 뿐이에요. 근데 공부를 뭐하러 해? 실패자인데. 그럼 바보 같은 생각은 집어치우고 내가 재수생으로서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인가를 봐야 돼. 장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단점도 있죠. 이걸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사람마다 너무나 달라. 이제 여러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그럴 때는 제가 스스로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 보라고 해요. 그렇게 해보면 자기가 그걸 고찰하고 하는 과정에서 많은 부분 찾아내. 근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그래 뭐 공부를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시작할래라고 억지로 외양간에 끌려가는 송아지나 이런 것처럼 그냥 억지로 그냥 끌려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 냉정한 자기 분석이 없이 공부를 시작하면 그걸 모르는 상태로 그냥 하고 싶은 공부, 쉬운 공부, 익숙한 공부만 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재수의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재수생이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재수생은 죄인이 아니야. 그 분야에서 일정 정도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초수생보다 훨씬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어요. 이건 100% 사실이잖아.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100% 사실이거든요. 근데 실패자 모드로 들어가서 그럼 바보 같은 짓은 오늘로 이제 끝장내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 자, 한 가지 말씀만 더 드리고 이어갈게요. 기간제 병행하는 경우, 이런 경우도 꽤 있습니다. 사실 기간제의 경우 우리가 이제 공부에 지치고 힘들고 새로운 활력이 또 필요하기도 하고, 혹은 가르치는 경험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하고, 경제적인 이유가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간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좋아요. 기간제 하면서 합격하는 사람들도 최근 들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가 많은 경우는 그냥 도피의 수단으로 기간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하고 싶어도 경험이 없어서 사실 기간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간제 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기간제에서 내가 시험 봐가지고 합격한다는 것도 엄청 잘한 일입니다. 기간제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부담은 훨씬 줄어요. 나는 재수생이 아니고 기간제 교사가 되거든. 기간제 교사. 그러니까 그냥 학원에 와가지고 수업 듣는 학생보다는 훨씬 더 출근도 하죠. 직장도 있죠. 돈도 벌죠. 그 다음에 그것이 미래에 대해서 나한테 큰 도움이 됩니다. 바탕이 되죠. 그래서 꽤 자랑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제는 장점도 있어요. 기간제 하면 나중에 호봉 계산하면
사실 기간제를 1년 했다 그러면 1년 전에 나중에 이제 올해 합격을 하잖아? 그러면 호봉이 계산이 되니까 1년 전에 합격한 거랑 똑같아요. 왜? 월급이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 경험으로 그대로 쌓이고 일정 1급 전교사 자격할 때도 경력으로 인정되고요. 그래서 제 학생 중에 한 명은 시험 하자마자 이 친구는 서울 재수 합격한 친구인데 합격하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일정했어요. 일정. 기간제 경력이 많아서. 그러니까 공부는 제대로 공부를 시작 안 하고 그냥 기간제만 한 거야. 기간제만 하고 있다가 기간제 그만두고 자기 1년 만에 합격한다고 큰 소리를 치더니 못하고 재수해서 합격했어요. 서울에 합격했습니다. 아주 잘했죠. 자, 이 친구는 바로 일정했어요. 바로 일정. 경력이 쌓이니까 남들보다 월급도 훨씬 더 많이 받아. 호봉이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기간제하고 한 시절이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를 그런 어떤 장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게 내가 공부에 지쳐서 혹은 여러 가지 상황상 그냥 도피처로서 기간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간제 경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정교사로서 합격해서 당당히 선생님이 돼야 돼. 기간제는 기간제 나름대로의 서름이 있다고. 뭐 학교니까 아무래도 갑질이 이런 것들 좀 덜하긴 합니다. 뭐 설마 기간제라고 뭐 사람 취급 안 하고 뭐 이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공립의 경우는 나름대로 비슷한 입장 다 겪어봐서 잘 대우해주고 합니다만 실제로 기간제 했을 때 내가 받게 되는 사실은 그 불이익 내지는 타격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이 그만큼 있는 만큼 그만큼의 손해가 반드시 발생합니다. 그래서 기간제 선택하는 사람들은 많은 경우 뭐냐면 거의 합격에 갔는데 안 된 사람들이야. 혹은 1차 떨어졌어. 그러면 당장 공부를 하기 싫어. 그러니까 가.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가장 큰 문제는 뭐겠어요? 기간제 가장 큰 문제. 시간이 부족하죠.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중학교는 좀 낫습니다. 좀 일찍 퇴근해요. 좋아요. 몸 안 피곤합니까? 여러분이 정식으로 시험 봐갖고 합격해서 이렇게 임용해서 가도 퇴근하고 나면 녹초가 돼. 얼마나 긴장하겠어. 그 다음에 담임을 맡거나 혹은 어려운 업무를 맡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강사의 경우에는 별도의 업무가 없어. 그래서 시간 강사는 큰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기간제를 하게 되면 어쨌든 담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맡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담임을 안 하면 다른 일을 또 시켜요. 아니 똑같은 월급 주는데 기간제를 더 예뻐해 줄 이유는 없잖아. 여러분이 교감이라고 생각해봐. 기간제를 더 배려해 줄 이유가 있나요? 없죠. 더 불이익을 더 크게 줘서도 안 되겠지만 아니 조금 더 부려먹는 거는 가능한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기간제를 하면서 더 내가 대접받으면서 공부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신규 교사만큼의 힘듦은 있다는 겁니다. 신규 교사는 내가 거기서 최소한 몇 년간 있을 학교고요.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됐어. 그러니까 내 열정을 부어서 해도 되는데 기간제는 어떨까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퇴근하고 공부해? 어느 세월에 몸이 피곤한데 녹초가 되는데 그러다가 내가 아직 기간제만 됐어. 그런데 2월 달에 지금 시점에서 기간제가 이미 지금 구한 사람 있을 겁니다. 지금 만약에 학교에서 폭력 상태가 발생하거나 이렇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한테 연락 옵니다. 나는 학교를 가본 적도 없는데 한 번도 안 만난 애들 때문에 내가 경찰서 가거나 학부모 만나갖고 그거 해야 돼. 학폭해하고. 보통 그런 식의 문제는 아주 글쎄요, 이제 문제 없이 그냥 잘 넘어가는 학교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는 그런 일을 꼭 항상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야? 내가 합격해서 간 사람은 어쨌든 내 일이고 평생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배운다는 생각하고 하면 되지만 기간제의 경우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공부를 방해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나는 기간제 그래서 힘들어. 뭐 중간고사 이후에 할래. 뭐 기말고사 끝나면 할래. 방학 때 할래. 이렇게 공부를 자꾸 유예한단 말이야. 미뤄둔다고요. 미뤄둘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너무 힘드니까. 그럼 어떻게 돼? 네, 평범해지는 겁니다. 실력이. 합격 근처에 갔다가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장점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힘드니까. 그래서 기간제 하실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일하면서 사실은 공부를 같이 하는 것은 더 힘듭니다. 다른 일반적인 직장의 경우는. 그런데 이제 기간제의 경우, 기간제는 흔히들 내가 일과 학업을 병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학업의 요소가 이전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게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에요. 그래서 기간제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건 시간 확보입니다. 공부 시간 확보. 시간 확보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기간제 경험 있는 사람들은 100% 동의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어려워요. 시간 확보가. 자, 그래서 이거를 시간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사실 중요합니다. 제가 근데 한 가지 이제 이때 기간제 하실 분들한테 당부드리는 말씀이 있는데, 기간제 하면서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내가 그동안 내가 선생님으로서 하고 싶은 나의 포부와 꿈이나 이런 것들을 다 실현시키겠다라고 큰 착각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될 것 같아? 안 돼. 마치 나는 대학에 가면 1학년 때 나의 평생의 그 짝을 만날 거야 이렇게 물론 만나는 사람도 있죠.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자, 적어도 여기 있는 사람들 어떨지 모르겠어. 얼굴을 보아하니 벌써 한두 번 뭐 헤어지거나 뭐 그런 것 있는 것 같은데 이미 글렀어. 지나갔어. 혹시 모쏠이라면 아직 기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꿈은 그렇게 꿀 수 있어요. 꿈은 꿀 수 있고 그런 열정을 갖는 것도 좋아. 그 다음에 기간제를 하면서 교사로서의 더 열정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를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 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그런데 그럼 뭐 할 거야? 시간이 없는데. 뭐 열정의 양으로 선생님을 뽑습니까? 백보 양보해서 2차에서는 그런 열정이 보인다고 칩시다. 1차에서는 열정은 어떻게 보일 거야? 거기다 쓸 거야, 답안지에다가. 저는 기간제로서 학생들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아무짝에 쓸모가 없지,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좋은 선생님이 되려는 생각 자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면 안 돼요. 수업 준비도 완벽하게, 물론 완벽하게 하려고 해도 어차피 완벽하게 못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생각 자체를 버려야 돼. 왜? 나는 지금 공부하는 수험생이냐 아니면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냐 입장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기간제,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기간제는 수험생의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기간제여야 돼요. 근데 잘못하면, 그리고 그냥 가만히 상황에다가 내가 그냥 맡겨두면 수험생의 그 자세나 입장은 점차 사라지게 되고요. 거의 없어지게 돼. 0에 가까워지고 대부분은 다 그냥 학교에서 출근하는, 일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람을 느낄 수 있지만 제발 거기서 보람을 느끼지 말라고. 여러분이 되고 싶은 선생님이 뭐냐면 합격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합격해서 첫 해 부임 받아서 갔는데 그 학생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수업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으로나 아니면 생활지도 방면으로나? 당연히 안 되죠. 그러면 10년차 교사들은 도대체 뭐야? 5년차 교사들은 바보입니까? 5년, 10년째도 요즘 애들 힘들어 어려워하는데, 어차피 내가 정식 발령을 받아서 가도 내가 하고 싶은 수업은 못해요. 근데 죄송하지만 기간제가 그걸 한다고? 안 되지. 그래서 그걸 실현하기 가장 빠른 방법은 결국 빠른 합격밖에 없어요.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혹은 그게 더 좋은 선택이라서 기간제를 했다 할지라도 핵심은 시간 확보입니다. 그러면은 교사로서의 나도 있을 거 아니야? 수험생으로서의 나와 교사로서의 나. 이것들이 철저히 분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적어도 다른 사람한테 피해는 주면 안 되겠지, 교사로서. 할 일은 하고 또 배워야지. 그리고 배우는데 정말 힘들어요, 사실. 안 하던 일을 하는 거. 어쨌든 최소한 내가 욕먹거나 혹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주는 수준에서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과도하게 거기에 몰입해갖고 좋은 선생님이 되고 좋은 행정가가 되고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은 나는 올해 합격 안 하겠다 이런 생각하고 똑같은 겁니다. 따라서 나는 자신의 입장과 신분과 이거를 명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시험 안 볼 거야. 혹은 올해 합격 안 해도 돼. 나는 지금 내가 필요한 건 교육 경험이야. 좋은 선생님의 자질이야. 이런 거라면 수험생 공부 안 해도 상관없죠.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단 말이죠. 합격을 해야 되고 그 과정, 징검다리로서 기간제를 생각하는데 징검다리가 아니라
오히려 합격을 더 늦추는 방해물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디딤돌로 삼느냐 걸림돌로 만드느냐 그건 다 여러분한테 달렸어요. 그래서 내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더 최적화시키는 방법들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세팅을 해야 돼요. 일단은 주말은 완전히 확보를 해서 공부에다 집중해야 됩니다. 그때밖에 시간이 없잖아. 1차적으로는 그거예요. 주말을 확보한다. 근데 주말에 내가 뭐 할 거 하고 다 만날 거 만나고 안 돼요. 특히 기간제를 하면 오히려 더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사람 못 만나. 온전히 도서관에 가서 인강을 듣거나 내 공부를 하거나 하면서 공부해야 돼요. 주말에. 그 다음에 이제 퇴근 후가 있겠죠. 퇴근하고 나서 뭐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뭐 한 5시나 한 7시쯤 집에 오게 되는데 씻고 뭐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사실 7시에 와갖고는 TV 볼 시간 없습니다. 뭐 연속극 하나 보면 뭐 1시간 반 금방 가죠. 밥도 먹어야 돼. 뭐 하고 할 시간 없어요. 가능하면 밥도 학교에서 급식 먹고 와야 돼. 저녁밥 먹고 바로 도서관 가야 돼. 훨씬 힘든 거야. 내가 일도 해야 되지. 학생 지도도 해야 되지. 그러면서 공부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각오가 3월 달에는 잘 되지도 않아. 적응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주말 확보고요. 그 다음에 퇴근 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얼마만큼의 시간을 매일 확보할 수 있으며 그 시간 동안 내가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를 계획을 세워야 돼요. 보나마나 그 계획은 잘 안 지켜지겠지만 그래도 세워놔야 돼요. 또 하나 더 나아간다면 이제 여기까지 가면 정말 최대인데 끝판왕인데 수업 시간에 이제 공강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3월 정도는 내가 시간이 여력이 전혀 없다 할지라도 비는 시간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학교마다 분위기가 좀 다르긴 하겠지만 공부하라고 이렇게 약간 좀 이해해주고 그런 학교도 있고 전혀 아닌 학교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학교 복입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학교가 뭐 나서서 여러분한테 시간을 막 할애해줘서 공부해라 이렇게 적극 권장하지는 않는단 말이죠. 당연히 꼴 보기 싫을 거 아니야. 여러분이 정식 교사라고 생각하면서 기간제라고 얘는 일도 안 하고 시험 공부만 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럼 뭐 입장 바꿔놓으면 뭐 별로 이렇게 환영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래도 나는 그렇게 해야 돼. 티 안 나게. 어떻게 머리를 써서 어떻게 시간을 확보하고 어떻게 내가 해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제가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공강 시간이 있을 때 요만큼은 내가 딱 집중해서 행정 처리하고 업무 처리하고 공무원 다 하고 이 시간만큼은 공부하겠다. 다행히도 우리는 중국어이기 때문에 옆 사람이 별로 참견 안 해요. 뭘 하는지 몰라요. 뭘 보는지도. 그러면 그때 티 안 나게 내가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수업 준비하는 척하면서. 자, 뭐 이 얘기를 오늘 너무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거예요. 주말 시간 확보, 퇴근 시간 후, 그다음에 더 나가서는 주중에 수업 시간에라도 내가 남한테 피해 안 주는 선에서 티 안 나게 현명하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나 요령은 뭐가 있는지 여러분이 연구해야 돼. 근데 가만히 놔두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안 돼. 주말에도 피곤해서 쉬어야 돼. 그러면 합격은 점점 멀어집니다. 너무나 불보듯 뻔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간제를 병행할 때는 이 시간 확보, 주말, 퇴근 후, 그 다음에 일과 시간. 뭐 일과 시간은 제가 뭐 적극적으로 함부로 하다가는 오히려 미운 털 박히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생활이 더 꼬일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적응하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방법들을 단계적으로 여러분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은 무조건 주말에는 무조건 공부한다. 일과 후에도 최대한 내가 해갖고 한다. 이거는 크게 뭐 문제가 안 되잖아요.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렇게 하셔야 되고 적응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고요. 조금 더 팁을 드리자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시간을 좀 또 뺏기는 경우, 그러니까 대비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 시험 문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뭐 이런 것들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 뭐 중간고사 볼 때 기말고사 문제까지, 그러니까 중간고사 내면서 기말 문제를 내보면서 문제를 내는 실력 이런 것들도 좀 키우긴 해야 됩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기말고사까지 미리 문제를 내놓고 기말고사 때는 남들 문제 출제할 때 공부하면 되잖아. 등등. 거기서 이 짜투리 시간 일을 잘 해 나가면서 기본적인 일은 해 나가면서
내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이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상황에 따라서 대비해야 될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조언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모든 수험생들한테 제가 공통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자, 올해 여러분들이 당장 지금 바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은 지금 단점을 찾아야 돼요. 단점. 내 공부에서 부족한 점, 단점. 결국 이 싸움입니다. 재수생은. 초수생은 모든 게 단점이야. 사실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공부하면 그게 단점의 보완입니다. 단, 공부를 하면서 내가 잘 챙겨서 공부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이 분명히 생겨요. 초수 때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재수가 할 때도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걸 못 찾고 그냥 하던 거 익숙한 것만 열심히 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단점이 뭔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자, 분야별로 볼 수도 있죠. 어학을 못한다, 문학을 못한다, 문학 중에서도 뭘 못한다,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착별자가 많다. 그 유형을 내가 스스로 분석을 해야 돼. 머릿속으로 내용은 아는데 중국어로 표현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중국어는 큰 문제가 없는데 어떤 이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너무나 다릅니다. 초수 때는 다 비슷비슷하지만 재수부터는 본인 스스로 여기에 대한 진지한 자기 객관적 평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문이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독해가 부족하고, 어떤 사람은 문법이 부족하고요. 뭐 대부분은 이런 것들이 다 부족해요. 하지만 더더욱 부족한 게 있고, 분야별로 보면 더 특별히 어떠한 측면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나 측면에서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속 찾아내야 돼. 지금 생각해서 찾아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공부를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자꾸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사수 오수했어. 그러면 책을 볼 만큼 봤는데 교재를 보는데 교재에서 못 보던 내용이 나와. 그럼 깜짝 놀라죠. 아니 이런 게 있었나? 있다고요. 내가 이전에 사실 봤는데 까먹었었던 거예요. 혹은 대충 보고 넘어간 것들. 근데 이 부분을 나오면 또 좌절해. 이 학습된 무기력. 나는 역시 안 되나 봐. 도대체 몇 번을 봤는데. 근데 그게 아닌 거지. 그때마다 여러분 기뻐야 돼. 찾았다. 내가 모르는 걸 찾았다. 오케이, 이거 내가 오늘 보충한다. 그럼 어떻게 돼? 재수생들은 그만큼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으니까 관련한 책 찾고, 자료 찾고, 검색도 하고, 기출문제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내가 보충을 해야지. 실제로 그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보고. 스터디할 때 스터디를 한다 그러면 스터디에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도록이면 더 녹여내서 할 것인가 고민해가지고 그때 그것을 보충해 나가고 가야죠. 하던 것만 하고 익숙한 것만 하고. 익숙한 거 보고 여기는 내가 완벽해. 거기서 느끼는 그 일말의 자위 이거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단점이 나올 때마다 기쁘게 생각해. 내가 이걸 몰랐네. 그래, 이걸 보충한다. 이런 마음으로 완전히 180도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 역시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단점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되 장점이 갑자기 줄어들진 않아요. 그건 내가 공부하게 되면 그 장점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같이 파악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내가 잘하는 부분, 못하는 부분. 그 분야별로 나눠놓고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대로 하되 이 부분은 이제 덜 봐야 돼.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6월달, 7월달 가서 봐도 돼요. 왜냐면 잘하는 거니까 자신 있잖아. 자신 없는데 뭔가 부족한데 내가 왠지 잘 안 보고 싶은데 그동안 못 봤던데 시험 문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기출에서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에 집중해서 봐야죠.